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김건희 여사 해병대원 특검법을 추석 전에 처리해 밥상 민심을 잡겠다고 야당이 전략을 세웠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동을 걸면서 무산됐습니다. 지금은 의정 갈등 해결에 집중할 때라며 내일 예정된 본회의에 해당 법안들을 올리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야당은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거라고 우 의장을 성토했지만 탄핵 준비연대까지 발족하면서 민생보다 정쟁에 앞서는 듯한 일부 야권의 모습을 비판하는 목소리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법사위가 김건희 여사 해병대원 특검법과 민생지원금 지급 근거를 담은 지역화폐법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야당에게만 특검 추천권을 주는 건 중립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은 이 상황에서 위헌성이 가중되어 있다고 하는 이런 법률안을 계속 먼저 통과를 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굉장히 의문입니다. 야당은 해당 법안들을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의정 갈등 해결이 우선이라며 추석 연휴 직후인 오는 19일 처리를 제안했습니다. 지금으로선 국민이 처한 비상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국회의장의 판단입니다. 대신 여야 의정 협의체에 조속한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다만 우 의장은 협의체 구성 난항에 윤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의료계 참여를 직접 설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감한다며 환영했지만 추석 전 특검법 처리로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려 했던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법사위까지 마친 법안을 의장의 개인의 판단에 따라서 올리고 안 올리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지나친 일이 아닌가. 앞서 야 4당 소속 의원 12명은 반복된 거부권 행사와 의료대란 등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친다며 탄핵 준비연대를 발족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법사위를 통과한 해병대원 특검법 수사 대상엔 김건희 여사에게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을 부탁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의혹의 발단이 됐던 단체 대화방 참여자들이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민주당이 진실을 외면하고 정치적 프레임을 씌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몰아갔다고 주장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폭로한 김규현 변호사와 함께 단체 대화방에 참여했던 이들이 처음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들은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장경태 의원 측에 수차례 접촉했지만 귀를 닫았다고 주장했습니다. 30분 가량 되는 녹취 파일이었는데 한 5분 정도 듣다가 이거 들을 필요 있나요? 저희는 답은 정해져 있는데.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다는 이종호 전 대표의 주장 역시 허풍이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 전 대표가 대통령실과 연락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통화 기록 일체도 공수처에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지나가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어떤 의도로 이야기하지 않는 한 이게 문제될 내용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논란이 된 3부 체크하라라는 메시지에 대한 해명도 나왔습니다. 3부라는 생각 자체도 안 했습니다. 일반 골프장에서 3부 하면은 오후 한 5, 6시에 시작해서 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들은 또 사적 대화 내용이 실체도 없는 의혹으로 번졌다며 대화방 참여자 중 한 명인 현직 경찰 최모 씨는 정신과를 다니는 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구명 로비가 아닌 제보 공작임이 드러났다며 허망한 특검 공세를 멈추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아니면 말고식 야당의 의혹 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리포트에도 등장을 했습니다만 민주당 장경태 의원 부천 화재 애도 기간 중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군 골프장에서 운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에도 구체적 근거는 없었고 제보가 있었다고만 합니다. 동반자로 지목됐던 김용현 국방장관은 사실이라면 옷을 벗겠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골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부천 화재 사건 장례식이 있었던 지난달 24일 오후
군 골프장에서 윤 대통령 부부와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경호처 1인이 이 한성대 골프장을 이용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그 경호처 1인이 장관 아니십니까? 저는 거기 간 적도 없고 그날 저는 청문회 준비하느라고 정신없어서. 김 장관은 사실이라면 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장관께서 후보자 신분의 인사청문회 준비 안 하고 대통령 내외와 골프 치셨다면 당연히 이건 낙마 사유겠죠? 제가 옷을 벗을게요. 그러지 마세요, 제발. 장 의원은 윤 대통령 부부가 당시 해당 군 골프장을 이용한 건 확실하다며 관련 자료를 요청한 상태라고 했지만 제보 이외에 객관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제보를 받았으면 육하 원칙에 맞게 공개해야 한다며 면책 특권을 토대로 가짜뉴스 공장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최재원입니다. 정치권 내 갈등이 커져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덕수 국무총리가 달라졌습니다. 대정부 질문 답변 과정에서 야당의 공세와 실타에 반박하면서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경제관료 출신으로 조근조근 답하던 스타일이었는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된 건지 정민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민주당 이현주 의원이 TMF 사태에 정부 책임을 지적하자 한덕수 총리가 곧바로 반박합니다. 피눈물 흘리는 이 사람들 어떻게든 정부가 좀 책임져야 하겠죠. 돈을 가지고 제대로 갚아주지 않은 그렇죠. 위메프의 경영자들이죠. 있지만 정부도 공동 책임이 있으니까. 아니 공동 책임이라는 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책임인데 의원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십니까? 야당이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와 독도 문제를 놓고 공세를 이어갈 땐 반박 자료까지 흔들어 보이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대통령의 공식 발언 500개 중에 들으세요. 천만에요. 73개 중에 독도란 단어가 천만에요. 없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맨날 문제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에요. 야당 의원석에선 일본 총리란 비아냥이 나왔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총리 맞습니까? 네, 대한민국 총리입니다. 천만에요. 그렇게 안 됩니다. 국민을 움직이는 정치의 힘은 모욕과 능멸에 있는 게 아닙니다. 최근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야당의 공세가 맞물리면서 정부의 국정 동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 순한 한덕수 총리가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저돌적으로 반항을 하고 있어요. 하도 가짜뉴스와 선동이 판을 치니까.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미국 대선으로 갑니다.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해리스 트럼프 두 후보. 오늘 첫 TV 토론을 했습니다. 해리스는 아시다시피 토론 초보인데 오히려 트럼프가 밀리는 듯 했습니다. 경제 문제부터 낙태권, 이민자 문제까지 미국의 굵직한 현안들이 다 나왔는데 두 후보 건건마다 격돌했습니다. 먼저 이정민 기자가 토론 내용 정리해드리고 하나하나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후보에게 먼저 악수를 청하며 토론은 시작됐습니다. 곧바로 경제 현안을 놓고 해리스는 트럼프의 대기업, 부자 위주 세금 정책을 공격합니다. Young families need support to raise their children. Opponent, on the other hand, his plan is to do what he has done before, which is to provide a tax cut for billionaires and big corporations. 트럼프는 최악의 물가 상승으로 경제를 파괴한 건 현 정부라고 맞받았습니다. We've had a terrible economy because inflation which is really known as a country buster. It breaks up countries. 낙태권을 두고 설전은 한층 달아올랐습니다. 트럼프는 52년간 미국을 분열시킨 낙태권의 주별 결정을 가능케 했다며 자찬했고. But what I did is something for 52 years they've been trying to get Roe v. Wade into the states. 해리스는 20개 주의 낙태 금지 조치가 트럼프 탓이라고 각을 세웠습니다. When Congress passes a bill to put back in place the protections of Roe v. Wade, as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 will proudly sign it. 불법 이민자 문제에서도 내 탓 공방은 이어졌습니다. They allowed terrorists, they allowed common street criminals, they allowed people to come in, drug dealers to come into our country. The United States Congress, including some of the most conservative members of the United States Senate, came up with a border security bill
which I supported. 가자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교 문제도 팽팽했습니다. If Donald Trump were president, Putin would be sitting in Kyiv right now. She hates Israel. If she's president, I believe that Israel will not exist within 2 years. 두 후보는 의료보험, 총기 규제 등에서도 격돌하며 예정 시간을 15분 넘기는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대선 토론에 처음 나선 해리스 후보, 베테랑 트럼프 후보를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난타전을 펼친 트럼프도 만만치는 않았는데 확연히 다른 스타일이었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철저하게 계산한 듯 다양한 표정으로 트럼프를 압박했고 트럼프 후보는 바이든 때와는 달리 여러 차례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대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어서 변재영 기자입니다. 대선 토론의 신인 민주당 해리스 후보는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답을 할 땐 미소를 지으며 빤히 쳐다보거나 턱을 괴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모습이 많았습니다. 트럼프의 평정심을 잃게 할 의도란 분석입니다. And his next big court appearance is in November at his own criminal sentencing. 각종 인신공격에도 세 번째 대선인 베테랑 트럼프 후보는 애써 침착한 표정을 짓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화를 참는 듯 하다가도 고개를 저으며 수차례 큰 소리로 감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Wait a minute, I'm talking now. If you don't mind, please. Does that sound familiar? 팽팽한 긴장감 속에 북미 관계의 대목에선 더욱 열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트럼프는 북한이 자신을 두려워한다고 말하자 China was afraid of him. North Korea was afraid of him. Look at what's going on with North Korea, by the way. 해리스는 트럼프가 독재자들을 존경한다고 맞받았습니다. He exchanged love letters with Kim Jong-un, and it is absolutely well known that these dictators and autocrats are rooting. 예정된 토론 시간을 넘겨 난타전을 벌인 두 후보는 악수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뒤돌아 퇴장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두 후보 중에 누가 더 잘했을까가 가장 큰 관심이죠. 해리스 후보의 판정승이란 평가가 많습니다. 트럼프는 평정심을 잃고 화를 많이 냈고 해리스 후보는 상대적으로 여유로웠습니다. 토론 직후 여론조사에서도 해리스 후보가 우위를 보였습니다. 황정민 기자가 이 내용 전해드리고 이어서 전문가와 미 대선 판세를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TV 토론이 끝난 직후 누가 잘했냐는 CNN 질문에 응답자 63%가 해리스 후보 손을 들었습니다. 토론 전엔 동률이었지만 해리스가 13%포인트 올랐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감정적으로 흥분한 반면 해리스는 여유로웠다는 평가가 줄을 이뤘습니다. He didn't quite stick to the plan. He wasn't able to show maybe working class voters. 특히 이민자 문제 토론에선 불법 이민자들이 반려동물을 잡아먹는다는 발언으로 즉각 사회자의 제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ABC News did reach out to the city manager there. He told us there have been no credible reports of specific claims of pets being harmed, injured, or abused by individuals. 트럼프는 역대 최고의 토론이었다면서도 3대1로 싸웠다고 자평했습니다. ABC 뉴스 진행자들이 해리스 편에 섰다는 공세로 풀이됩니다. You don't want to go with Trump. There's something wrong with you because it doesn't make sense. 앞서 바이든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던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는 토론 직후 해리스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네, 오늘 오전 한국 시간으로요. 전 세계에 이목이 쏠렸습니다. 해리스 트럼프 후보의 TV 토론. 그 이후에 박빙인 이 대선 판세가 어떤 영향이 있을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체적으로? 그 민주당 대선 후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그 압승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6월 27일에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조 바이든 현직 대통령과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민주당 측에서 재앙이라고 부를 만큼 바이든 후보의 참패였죠. 후보직까지 사퇴하게 됐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번에는 대선 후보 토론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카말라 해리스 후보가 준비를 잘했고 네. 이번이 벌써 7번째 대선 후보 토론인데 그렇죠. 트럼프는요. 그렇죠. 네.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그 준비가 부족하고 너무 자기의 감정에 휘둘려서 평정심을 잃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 전국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그동안 마음을 정하지 못했던 중도층 유권자들에게는 그래도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있지 않나라는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주는, 적어도 상대 쪽에 있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 비교해서는 그런 긍정적인 계기를 만드는 효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네. 자, 근데 해리스 후보 먼저 악수 청하고 뭐 다양한 포즈, 뭐 표정 이런 거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트럼프 후보는 좀 딱딱한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근데 너무 자신감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 다 이 해리스의 전략입니까? 그럼요. 이제 심리학에서 그런 게 있는데 누가 상사냐? 상사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약한 사람은 누가 자기 공간을 침범하고 자기 몸을 건드려도 아무 말을 못하는 그런 제스처를 취한다고 하죠. 그래서 입장을 한 다음에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후보의 자리에 가가지고 먼저 악수를 청하면서 카말라 해리스, 자기 이름을 얘기하고 자리로 돌아갔죠. 그것이 벌써 내가 너보다 위에 있다. 나는 너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공간까지도 침범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트럼프 후보가 이야기할 때 이렇게 턱을 괴는 모습을 합니다. 그러면서 웃었죠. 그건 뭐냐면 난 당신이 무슨 횡설수설하고 거짓말한 걸 다 아는데 유리창을 깨고 변명하는 어린 남학생을 쳐다보는 여자 선생님 같은 표정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트럼프 후보는 잘 보시면은 한 번도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을 쳐다보지 않고 90분 동안 얘기했습니다. 그랬군요. 앞만 보고. 자, 그런데 트럼프 후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불법 이민자들이 개나 고양이까지 잡아먹는다. 그랬더니 그 사회자들이 바로바로 팩트 체크를 하더라고요.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시청자들은?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특히 공화당의 그 트럼프 후보 지지층이 아닌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유세라든지 그 정치 선전을 계속 보아온 사람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만 루머라 하더라도 중도층이라든지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전혀 모르는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ABC 그 방송 사회자가 팩트체크를 하면서 이거는 증명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트럼프 후보는 사회자 2명도 민주당 편이었기 때문에 3대1로 싸워서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중간에 있는 유권자층에서는 아니 대통령을 4년 동안 역임을 했고 이번에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이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하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실 불법 이민 문제와 국경 안보 실패는 바이든 행정부 그리고 부통령으로 3년만 있었던 카말라 해리스 후보의 가장 취약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것을 공격할 귀중한 시간을 하이티 출신의 불법 이민자들이 오하이오주는 스프링필드에서 주민들의 개, 고양이를 잡아먹는다.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함으로써 오히려 본인이 변명을 하고 이런 논란의 중심이 되는 그 함정에 몰리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선거가 이제 5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토론이 최대 변수가 될 거라고 그랬고요. 실제로 테일러 스위프트, 미국 내에서 영향력이 엄청 많은 가수잖아요. 해리스 지지를 선언했어요. 앞으로 이 토론 이후에 이 대선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공격을 했을 때 결국에는 해리스 후보가 당선되면은 실패한 바이든 행정부 2기가 될 것이다. 트럼프가 계속 공격을 했고 특히 최종 발언에서 그걸 강조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나는 바이든이 아니라고 했어요. 또 나는 트럼프도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78세, 80세 고령의 구시대 정치인이 아니란 거죠. 그래서 새로운 시대로 전지를 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신세대를 대표하고 2억 명이 넘는 팔로워를 가진 사람이 인도스해줬다는 것은 그만큼 카말라 해리스는 새로운 정치, 미래를 대표한다 이러는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변수는 만약 경제 위기가 11월 5일 선거 전에 나온다면은 바이든 행정부 심판론이 다시 강해질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대선 토론 이후에는 상당히 분위기를 탈 것 같은데 경제가 하나의 변수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봉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군이 전방을 비롯한 각 부대에 설치된 경계용 CCTV 1,300여 개를 돌연 철거했습니다. 중국산 부품이 나와서 정보 유출이 우려된다는 이유였는데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됐던 CCTV 해킹 의혹이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대책 마련 시급해 보이죠. 차정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부는 국내 특정 기업이 납품한 경계용 CCTV에 대해 지난달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주요 부품 중 일부가 중국산이라 CCTV 촬영 영상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6회 공군은 주둔지나 훈련장에 설치된 CCTV 1,300여 개를 찾아냈고 최근 모두 철거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2020년에도 해안 경계용 CCTV가 국산으로 둔갑한 중국산인 게 드러나 군이 긴급 점검을 벌였는데 핵심 부품에서 중국 서버와 연결된 악성 코드가 발견돼 군사기밀인 영상 정보가 소위 백도어를 통해 유출될 거란 우려가 나왔습니다. 카메라를 통해서 찍은 영상들을 원거리에서 예컨대 제3자든 어느 제3국이든 그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번에 철거된 CCTV의 경우 인터넷망과 연결되지 않아 정보 유출 사례는 발견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군이 보안에 취약한 부품을 제때 걸러내지 못해 CCTV를 비워두거나 다시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 빚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MBC의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진 선임을 둘러싸고 MBC의 방만 경영에 대한 논란이 있었죠. 오늘 이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리조트 개발 사업에 105억 원을 투자했다가 전액 손실을 봤고 이를 방문진이 사실상 방치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이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업 적자에 시달리던 MBC는 지난 2018년 약 6천억 원의 여의도 사옥을 매각했습니다. MBC는 시설 계약 대금을 제외한 약 4,800억 원을 적극 운용하기로 결정했고 1,905억 원을 초고위험 금융상품인 국내외 부동산 대체 투자 상품에 투자했습니다. 그중 105억 원은 미국 라스베이거스 리조트 사업펀드에 투자했는데 개발업체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전액 손실을 봤습니다. 감사원은 방문진이 수차례 이런 상황을 보고받고도 제도 개선을 요구하거나 문책한 적이 없다며 무리한 사업과 적자 경영 등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또 방문진과 MBC가 주요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이사회 회의 자료를 폐기하는 등 공공기록물법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방문진은 정치적 목적으로 시작된 감사라며 방문진은 MBC 경영진의 구체적 경영 판단과 활동에 일일이 개입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MBC는 미국 리조트 투자는 실물이 아닌 펀드 운용으로 사규에 따라 처리했다며 증권사를 상대로 투자금 반환 소송 1심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의정 갈등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추석 연휴 전 여야 의정협의체 가동에 안간힘인 가운데 상당수 의료단체가 참여 가능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의료단체가 일부라도 참여하면 추석 전에 협의체를 가동시켜야 한다며 속도를 강조했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경남 양산 부산대병원 응급실로 들어갑니다. 비공개 간담회에서 병원 측은 100명 넘던 전공의가 현재 4명뿐이라며 전공의 복귀를 위해선 2025년 증원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뜻을 한 대표에게 전했고 한 대표는 의제에 제한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 대표가 응급의료 현장을 찾아 의료계 목소리를 들은 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한 대표는 추석 연휴 전인 모레까진 여야의정협의체를 출범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전공의 처우 개선과 응급실 대책 등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참여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 15개 의료단체 가운데 상당수가 참여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참여 의사를 밝힌 한 의료단체는 2025학년도 정원 논의 등 제한이 없다면 참여해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긍정적인 검토를 하시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이미 참여하시겠다는 생각을 하신 단체에서라도 먼저 시작해서 출발하고. 다만 의정 갈등의 핵심인 의협과 전공의 협의회는 여전히 참여에 부정적입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전공의 의견이 최우선이라는 방침 아래 전공의와 연락이 가능한 의료단체 참여에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한 의사 커뮤니티에 응급실 진료 차질과 관련해 도를 넘는 막말이 올라왔습니다. 환자들이 더 죽어도 괜찮다, 매일 1000명씩 죽었으면 좋겠다는 등의 발언이 잇따르고 있는 건데요.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 표출이겠지만 의사로서 기본적인 윤리의식이 결여됐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송민성 기자입니다. 젊은 의사 중심의 온라인 커뮤니티입니다. 의료 공백 사태를 두고 입에 담기 어려운 발언들이 넘쳐납니다. 한 의대생은 국민을 견민, 조선인이라고 칭하면서 응급실 둘 다 죽어도 감흥이 없다. 더 죽어서 뉴스에 나와줬으면이라고 썼습니다. 매일 1000명씩 죽었으면 좋겠다는 패륜적인 발언도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의사가 썼다고는 믿기 힘든 글입니다. 복귀한 의사들에 대한 마녀사냥도 일상적입니다. 인스타그램 아이디 같은 걸 공개하면서 테러를 유도한다든지 기형아를 낳았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의 입에 담지도 못할 정도의 심한 발언들이. 복귀 전공의와 응급실 블랙리스트도 이곳에서 시작됐다는 전언입니다. 일부 강경파들이 온라인 중심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대화 국면이 마련될 때마다 소통을 막는다는 겁니다. 집단행동을 시작하고 일체 협상을 거부하고 그다음에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의료계 내부에서도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해당 게시글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일부 의사 또는 의대생들의 잘못된 인식과 행동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또 응급실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선 용의자 2명 등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의료계가 내년 의대 증원 백지화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고등학교 졸업생들은 증원 번복은 어렵다고 판단하는 걸까요? 올 11월에 치러지는 2025학년도 수능에 지원한 졸업생 숫자가 21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대 증원을 노린 상위권 N수생들이 증가한 것도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박재영 기자입니다. 오는 11월 14일 치러지는 2025학년도 수능 원서 접수 결과 지난해보다 18,000명 넘게 늘어난 수험생 52만 2,600여 명이 지원했습니다. 특히 졸업생, 이른바 N수생은 18만 1,800여 명으로 21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1,509명이 늘어난 의대를 노린 졸업생이 대거 지원했다는 분석입니다. 소형고 상위권 자연계 학과에서 1년에 한 1,400명 정도 가까이가 그만두고 있고, 카이스트 등의 어떤 과학기술원에 다니는 학생들도 좀 100명 이상 정도 그만두고 있기 때문에 반수생도 10만 명에 육박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사흘째 진행 중인 의대 수시 모집엔 오늘 오전 기준 이미 7대1에 가까운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의료계는 증원 유예를 주장하는 상황. 길거리에서 환자들이 계속 나가는 것보다는 공부는 다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년도 의대 정원을 재조정할 경우 특히 지방의대를 준비하는 수험생의 불이익이 커질 거란 전망입니다. 아마도 지역 권역에 있는 대학 위주 또는 지역 인재 전형 위주로 인원이 재조정될 개연성이 좀 높기 때문에 재학생과 재수생, 직장인까지 뛰어든 의대 입시 경쟁이 어느 해보다 치열해질 거란 전망입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추석이 코앞인데 계절은 다시 여름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전국 곳곳에서 35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계속됐는데 경기 수원과 강원 영월 등은 어제 기록했던 9월 최고 기온 기록을 하루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노돌 기자입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들이 흐린 날씨에도 손 선풍기를 틀고 휴대전화로도 부채질을 해봅니다. 9월쯤 되면은 겉옷 하나씩 가지고 다니면서 그래야 될 계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겉옷을 입기에는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선선한 날씨를 기대하며 운동을 나온 시민들은 숨막히는 무더위에 고개를 흔듭니다. 집에서 나왔는데 땀이 범벅이 돼갖고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이 더워요. 오늘 경기 양평 38도를 비롯해 서울 강서구 37.1도, 전북 정읍은 36.1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웃돌면서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오후 들어 소나기가 내렸지만 기온은 여전히 30도가 넘습니다. 인천과 철원은 9월 최고 기온을 경신했고
수원과 파주, 강원 영월과 전북 정읍 등에선 이틀 연속 최고 기온을 갈아치웠습니다. 서울도 9월 기온으로는 역대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한반도 대기상층에 뜨겁고 건조한 티베트 고기압이 여전히 머물러 있어 추석 연휴까지도 더위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낮에는 기온이 많이 오르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 추석 연휴 기간에도 다소 유지되는 경향을. 기상청은 괌 부근에서 발생한 제13호 태풍 버빙카가 일본 오키나와를 향해 북서진하면서 한반도에 고온다습한 공기를 더 불어넣을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배경에는 딸 다희 씨 가족과 경제 공동체라는 판단이 있다고 전해드렸죠. 문 전 대통령이 딸 가족에게 매달 지원을 이어가다가 사위가 취업을 하면은 지원을 중단해서 경제적 이득을 봤다고 보는 건데요. 저희 취재 결과 문 전 대통령 사위가 항공사 취업 이전에 게임 회사에 다닐 때부터 경제적 지원이 중단됐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재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위였던 서모 씨는 2016년 2월 게임 회사에 입사합니다. 이듬해 이 업체는 토리게임즈로 개명했는데 문 전 대통령의 반려견 토리와 이름이 같습니다. 서 씨의 타이이스타제 특혜 취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측근인 고모 전 청와대 행정관 알선으로 토리게임즈 취업이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서 씨는 이 업체에서 약 2년간 행정 업무를 하며 월급 230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서류 계약서 검토, 동사무소 다니는 거, 서류 떼고 다니는 그런 거 한 거예요.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서 씨의 게임 회사 취업 후 매달 수백만 원의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사실도 파악했습니다. 서 씨가 게임 회사를 나온 뒤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다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 씨가 취업하면 문 전 대통령이 딸 가족 부양을 위해 져야 하는 부담이 줄어든 만큼 경제 공동체 관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부인하지만 노동의 대가로 월급 받은 걸 사위가 월급 받은 걸 어떻게 장인이 책임지라고 하는 그런 경비 공동체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검찰은 조만간 다혜 씨를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송영길 대표는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 이른바 먹사연을 통해서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재판부가 증인으로 나온 연구소 상근 직원이 모르쇠로 일관하자 마치 비밀 첩보 조직 같다고 질타했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불법 정치 자금 모금 혐의 중심엔 공익법인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가 있습니다. 검찰은 송 대표가 먹사연 후원금 명목으로 정치자금 7억 6,300만 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 대표는 먹사연 돈을 쓴 적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푼도 먹사연의 돈을 쓴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양측 주장이 엇갈리자 재판부는 먹사연 상근 직원 김모 씨를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먹사연 상근 직원 4명이 어떤 업무를 했는지, 자금 관련 업무를 누가 했는지, 재정 구조가 어땠는지 물었지만 김 씨는 모른다로 일관했습니다. 그러자 재판부는 먹사연은 비밀 첩보 조직 같다며 뭘 감추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고 일갈했습니다. 말을 못하는 이유는 실제로는 송 대표를 보좌했기 때문 아니냐고까지 추궁했지만 김 씨는 말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답했다고만 했습니다. 재판장은 진술이 객관적 상황하고 어느 정도 맞아야 믿는 것이라며 재판장이 증언을 다 믿을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꾸짖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전기자동차에 이어 전기자전거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 다세대 주택에서 완충된 전기자전거 배터리가 폭발했습니다.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주택가 골목으로 주민들이 뛰어나옵니다. 얼마나 다급했는지 신발도 신지 않았습니다. 한 남성은 힘없이 길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잠시 뒤 골목으로 연기가 퍼집니다. 새벽 시간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자 주민들이 대피한 겁니다. 어른들 우는 소리 나고 애들 우는 소리 나더라고요. 딸하고 어머니하고는 막 연기를 막 그 애가 저게 주저앉고 그랬어요.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34분 만에 진화했습니다.
주민들이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7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불은 5층짜리 다세대 주택의 2층에서 시작됐습니다. 20대 남성 거주자는 작은 방에 충전을 마친 전기자전거용 배터리를 분리해뒀는데 터지는 소리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배터리만 이제 작은 방에 두셨다가 20시 정도에 완충 후 빼놓으셨대요. 불이 난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자전거입니다. 이 자전거는 중국에서 제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국가수의 전기자전거 배터리 정밀 분석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비탈길에서 주차한 트럭이 미끄러져 내려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트럭은 순식간에 앞에 있던 소형차까지 밀면서 이 어린이들이 놀고 있는 놀이터 방향으로 돌진했는데 출동 중이던 순찰차가 이를 막아서면서 아찔한 상황은 피했습니다. 김승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 트럭 한 대가 소형차를 밀면서 슬금슬금 내려옵니다. 트럭 옆에서 운전자가 세워보려고 발버둥 치지만 오히려 점점 가속이 붙으며 빨라집니다. 트럭이 어린이들이 놀고 있는 아파트 놀이터 쪽으로 돌진하는 아찔한 상황. 그런데 갑자기 순찰차가 나타나 앞을 가로막습니다. 50m가량 굴러내려온 차량은 놀이터 바로 앞에서 순찰차가 가로막으면서 멈춰섰습니다. 놀이터에 있던 아이들과 부모 등 10여 명은 충돌 소리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영어학원 차 기다리다가 갑자기 콩소리가 나가지고 봤더니 사고 나 있어가지고 놀랐어요. 순찰차는 때마침 출동하던 길이었습니다. 단차가 있는 놀이터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막지 않으면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막자 하는 생각으로. 빠른 판단에 인명피해는 막았지만 이경사는 허리와 무릎 등을 다쳤습니다. 조사 결과 트럭 운전자는 주차 브레이크를 제대로 채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비탈길에서는 반드시 주차 브레이크를 채우고 바퀴 방향을 바꿔놓거나 버팀목을 댈 것을 당부했습니다. TV조선 김승도입니다. 지난 3일절 이튿날 새벽 도심에서 때를 지어 고개 운전을 한 오토바이 폭주족 26명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청테이프로 번호판을 가리고 그야말로 광란의 질주를 벌였는데 경찰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육아 모임으로 위장한 채팅방을 만들어서 소통했습니다. 이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요란한 조명을 번쩍이며 줄지어 대로를 달리는 오토바이들. 신호 대기한 차량 틈을 비집고 나오더니 그대로 질주합니다. 신호를 지켜 주행하던 차들은 급하게 멈춰섭니다. 달리는 차 앞에서 고개 운전을 하며 주행을 방해하거나 역주행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서면 교차로에서 광안리까지 약 20km 구간을 2시간 동안 오가며 광란의 폭주를 일삼았습니다. 소음과 불안감에 112에 들어온 신고만 24건에 달했습니다. 불안하죠, 여러 가지로. 아무래도 방해하는 상황이 많으니까 부담스러울 좀 있습니다. 폭주족들은 육아 모임으로 위장한 채팅방을 만들어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또 테이프로 번호판을 가리고 범행 뒤에는 오토바이를 중고로 팔며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넉 달간 CCTV 100여 대를 분석해 이들을 일망타진했습니다. 이동 동선을 또 역추적해서 출발 시점의 어디인지를 CCTV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잡고 보니 폭주족 26명 가운데 22명이 10대였습니다. 무면허와 오토바이 미등록자, 의무보험 미가입자도 많았습니다. 경찰은 전날 대구 폭주도 주도했던 주범 30대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K-팝 스타들을 헐뜯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허위 비방성 콘텐츠를 올려서 클릭수를 높이는 방식인데요. 법원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용자에게 이 검찰 고용의 3배가 넘는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빌보드가 뽑은 21세기 최고의 팝스타 19위에 오른 방탄소년단. 그런데 지난 2021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가 BTS 멤버 정국과 뷔의 열애설을 터뜨렸습니다.
이 채널은 2022년엔 K-팝 걸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이 동료 연습생을 질투해서 데뷔를 무산시켰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채널 운영자 박모 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이런 류의 영상 100여 개를 올려 2억 5천만 원을 벌어들인 혐의로 잇따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K-팝 스타들이 별도로 제기한 민사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오늘 K-팝 아이돌 강다니엘 씨에 대한 명예훼손 1심 재판에서 법원은 박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300만 원의 3배가 넘는 액수입니다. 박 씨는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유명 연예인에 대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를 전파성 높은 유튜브에 게시했다며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줘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최근 대출 규제 혼선에 대해 사과하면서 은행 자율에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달간 은행들이 36차례나 대책을 내놓으면서 대출 상담사들조차 헷갈린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경이다 보니 소비자들만 속 태우고 있습니다. 김창섭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대출 수요자의 사정에 맞춰 은행을 소개해주는 대출 모집인에게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여러 조건을 말하며 대출이 가능한지 묻자 집 사기 위해 대출 좀 받으려고 하는데요. 난색을 내비칩니다. 맨날 규제가 바뀌니까 저희도 머리 아프고 싶겠습니다. 또 다른 상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단위로 막 계속 바뀌고 취소되고 금리가 오르고 막 이러고 다시 좀 정상화 좀 뭐 된다는 또 얘기도 있는. 5대 은행이 7월부터 내놓은 대출 규제책은 36차례. 집값을 잡아야 한다는 금융당국 기조에 맞춰 22차례 금리를 인상했고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막는 등 대출 제한 대책도 11차례 발표했습니다. 실수요까지 틀어 막냐는 비판이 나오자 이젠 대출 제한 예외 조건을 내놨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자신의 개입 때문에 혼선이 빚어진 데 대해 고개를 숙였지만 조금 더 세밀하게 저희가 입장과 메시지를 내지 못한 부분 이 자리를 빌어 송구하다는 말씀과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이미 대출은 좁은 문이 됐습니다. 특히 은행들이 한번 정해지면 바뀌지 않는 가상금리를 올려서 금리를 조정한 게 문제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더라도 이미 대출받은 사람이나 대출 예정자들은 고금리를 견뎌야 하는 겁니다. 갈팡질팡 대출 규제 대책 탓에 금융소비자들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각종 불법 행위가 벌어져도 나몰라라 하던 메신저 프로그램 텔레그램이 방송심의위원회와 조만간 실무협의를 열어 여성의 얼굴 사진에 음란물을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범죄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심위는 수사당국과도 관련 내용을 협의할 계획인데 디지털 성범죄를 막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보도에 백대우 기자입니다. 법적 대응을 예고한 10년차 유명 걸그룹 트와이스와 지난달 고소장을 제출한 가수 권은비 씨도 사진을 합성해 조작된 음란물을 만든 소위 딥페이크 범죄 피해자들입니다. 그런데 최근 유명 연예인이 아닌 10대 청소년들까지 딥페이크 범죄 피해를 잇따라 호소하자 방심위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방심위는 텔레그램 측과 조만간 양자 대면 협의를 열고 성범죄 영상 삭제를 포함한 딥페이크 범죄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텔레그램 측과 소통한 뒤에는 수사기관과 공조도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 3일 텔레그램과 한라인 채널을 구축해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을 포함해 디지털 성범죄 정보 총 75건을 삭제 조치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모스크바 일대에서 대규모 드론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러시아 본토로 전선을 옮겨 러시아 국민들도 전쟁의 참상을 경험하게 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이게 일종의 심리전 차원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굉음을 내며 모스크바 거리에 자폭 드론이 떨어집니다. 아파트 단지 곳곳에 불길이 치솟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새벽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일대에 대규모 드론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И через эти щелки залетело стекло. Вообще в комнату было. Так что, ужасно, конечно, да. 한 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는데 모스크바 지역에서 드론 공격으로 발생한 첫 민간인 사망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9개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드론 144대를 격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모스크바 3개 공항이 6시간 이상 폐쇄됐고 고속도로도 일시 통제됐습니다. 외신들은 이번 공격이 러시아인들도 일상에서 전쟁의 공포를 겪도록 해 종전을 압박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심리전의 일환이라는 겁니다. 미국은 그동안 우크라이나가 거듭 요청한 장거리 미사일 사용 제한을 푸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Will you lift restrictions on the use of long-range weapons by Ukraine? We're working that out right now. 우크라이나가 서방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 전쟁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핵대일 부시래기들 밥치 먹는다! 신라 잡것들 아침밥 먹는다! 잡것은 물건뿐 아니라 잡스러운 사람을 가리킵니다. 잡것들의 기운이 강하게 느껴진다 했건만 니놈들이 바로 그 화적대들이구나. 김민기는 뒤것을 자처했습니다. 뒤에서 스타들을 키워 빛내는 사람 농사꾼이었죠. 조선시대 조정에 이런 말이 나돌았다고 합니다. 지방 수령 한번 나가면 3대가, 경상감사는 7대가 먹고 산다. 영조가 친필을 보내 경상감영 기둥에 걸게 했습니다. 내가 받는 녹봉은 백성의 피와 살이다. 아래 것이라고 쉽게 괴롭히지만 하늘을 속이지는 못하리. 안세영 선수의 폭로가 문체부 중간조사에서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배드민턴 협회는 앞뒤 위아래가 뒤집힌 복마전이었습니다. 선수들을 뒷바라지에 빛내야 할 뒷것이 상전이었습니다. 체육계에서 폐지된 상명 하복 규정이 이 협회에만 살아있었습니다. 선수는 지도자 협회 지시에 복종해야 한다. 후원금 20%를 국가대표에게 나눠준다는 규정은 몰래 삭제했습니다. 선수들은 신발과 라켓조차 마음대로 쓰지 못했다고 합니다. 후원사의 보너스 물품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정황이 나왔습니다. 일부 임원은 후원사 유치 성공 보수를 챙겼다고 합니다. 문체부는 횡령과 배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격연맹이 선수 포상금은 안 주면서 직원 성과급은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총은 선수들이 쏘고 돈은 직원들한테 쏜 격입니다.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재판 피고인 신문에서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며 한 말들이 듣기에 껄끄럽습니다. 유동규 밑에 직원에 불과하다. 하급 실무자가 시장과 무슨 관계가 있나. 실무팀장 정도인데 시장에게 말 걸기가 불가능하다. 이 대표가 자처해온 머슴론이 무색합니다. 여러분이 고용하고 있는 4년제 계약직 머슴 이재명입니다. 새끼 발가락을 다친 시인이 아래 것의 힘을 깨닫습니다. 어찌 발가락뿐이랴 세상을 바치고 지탱하는 숨은 힘. 그 꿋꿋한 힘에 걸맞은 대접과 영예가 따르는 세상이 제대로 된 세상입니다. 9월 11일 앵커 칼럼 오늘 윗부 아랫 것이었습니다. 오늘 서울 등 곳곳의 낮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치솟아 때늦은 폭염이 절정을 보였습니다. 내일은 비가 내리며 한여름 수준의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소나기가 지날 때가 있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과 모레까지 경기 북부에는 최대 80mm 이상, 그 밖에 중부지방에도 최대 6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남부지방에는 5에서 40mm가량이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서울 25도로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에 남부지방은 여전히 30도를 웃도는 곳들이 많겠습니다.
오늘 괌 남동쪽 해상에서 13호 태풍 버빙카가 발생했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중국 상하이 부근으로 북상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태풍의 이동 경로가 연휴 날씨에 변수가 될 수 있는 만큼 유의 깊게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9월 11일 수요일 뉴스나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